우리 시대 최고의 SF 영화. 당신은 어떤 영화를 최고의 SF라 생각하시나요? I'm going to be honest with you. 파격적인 액션과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시퀀스. 거기에 범상치 않은 캐릭터들과 그에 꼭 맞춘 듯한 배우들. 그리고 물 흐르듯 깔끔한 전개와 촘촘한 스토리의 향연. 감히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SF 명작 매트릭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스토리 이면을 떠받치고 있는 탄탄한 철학적 배경과 매트릭스 세계관에 대해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신가요? 이해하고 나면 소름 돋을 만큼 놀랍고 또 너무나 흥미진진한 매트릭스 속 숨겨진 이야기, 이름하여 매트릭스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Doors open, beds made. Welcome home. No place like it. 우선 영화의 제작 배경 및 워셔스키 감독 등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곁들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독은 너무나 유명한 형제가 아닌 형제로 시작해 한때는 남매였다. 또 현재는 자매인 워셔스키들. 하지만 촬영 당시는 형제였던 천재 감독 레리와 앤디 워셔스키. 이들은 어릴 적부터 일본 애니메이션과 그 문화에 깊게 심취,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 아무튼 이러한 성향은 감독과 각본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매트릭스에서 더욱 그러하죠. Aren't you both? Yes, mistress. 그리고 스스로 쓴 각본들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워너브러더스에 보내게 되는데, 이 각본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영화가 바로 당시 잘나가던 실베스타 온과 반데라스 옹 주연의 1995년작 어쌔신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았기에 다음에 곧바로 감독으로 데뷔해 바운드를 촬영. 비록 흥행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다음 작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작품이 다름 아닌 바로 매트릭스였죠. 그러니까 겨우 두 번째 작품에서 이런 대작을 남겼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런 가능성을 꿰뚫어본 워너브러더스의 안목 역시 정확했던 것. You would know, Mom. 더구나 바운드는 SF 영화가 아닌 범죄 스릴러였기에 방대한 스케일의 특수효과나 액션에 대한 경험은 전무했던 감독들. 사실상 그 분야에선 초짜나 다름없었습니다. I give you the finger. 따라서 제작비 6,300만 달러, 하나 약 850억에 해당하는 당시로서도 정말 엄청난 금액을 신인 감독에게 맡겼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도박과 같은 미친 결정이었죠. 또 사편도 도박이었고요. 물론 결과는 기대 이상의 대박. 월드박스 오피스 4억 6천만 달러라는 흥행 수익을 기록하며 잭팟을 터뜨렸고, 72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상, 음향상, 음향편집상, 시각효과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영상에 대한 작품성 역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플로모션 기법이라 불리는 360도 앵글의 독특한 촬영 장면. 이는 아직도 회자될 만큼 인상적인 장면으로 정말 색다른 것이었고, 주요 배우들의 연기 역시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두 사람, 스피드 이후 한창 주가를 올리던 키아누 리브스는 이 영화를 계기로 명실상부 세계적 탑스타에 등극했으며, 모피어스 역의 로렌스 피시번 역시 빈틈없는 완벽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죠. 나아가 한 사람 더, 스미스 요온 역의 휴거 유빙은 반듯한 정장에 리얼 프로그램과도 같은 각진 연기로 누구보다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담으로 매트릭스에 나온 패션과 소품들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스미스 요원의 선글라스는 웃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품절 아이템이 될 만큼 빌런이었지만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Holy shit. 1편 이후 2003년 5월 개봉한 후속편의 성적은 더 대단했는데, 제작비 1억 5천만 달러로 세계 흥행 7억 4천만 달러를 기록. 더 화려해진 볼거리와 다양해진 인물들로 흥미를 배가시켰고,
여기서는 특히 유령처럼 사물을 통과하며 물리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트윈스와의 격투신과 분량은 많지 않았지만 키스를 조건으로 키메이커의 위치를 알려주는 Such emotion over something so small. It's just a kiss. Why should we trust you? 페르세포네 역의 모니카 벨루치의 매력이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15분간 펼쳐진 고속도로 추격신, 손에 땀이 찰 정도의 긴장감, 화려한 액션, 숨막히는 박진감을 선사하며 전율 그 자체. 이 장면을 위해 당시 1.4마일, 약 2.3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무려 3천만 달러를 들여 직접 건설할 만큼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며 또 그만한 보람도 있었죠. 여기에 덧붙여 매트릭스는 스토리상 핸드폰이나 전화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눈썰미 있게 보셨다면 1편에선 노키아폰이 2, 3편에서는 삼성 핸드폰이 사용됨을 알 수 있고 이런 홍보를 위해 삼성전자는 2편 제작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했다 하며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았답니다. 아무튼 대망의 매트릭스 3편 레볼루션은 2편과 같은 해인 2003년 11월에 개봉.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전세계 최초 동시 개봉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저녁 11시에 개봉하죠. 그리고 제작비는 2편과 비슷한 약 1억 5천만 달러였지만 흥행은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대단한 약 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역시나 전편과 같이 화려한 액션과 전투 장면이 인상적, 비록 복잡해진 인물 관계와 스토리로 조금 산만해진 느낌도 있고 특히 선구자였던 모피어스가 전편 대비 This is Zion, and we are not afraid! 너무 옆집 배불뚝이 아저씨처럼 그려지며 살짝 아쉬운 느낌을 주었지만 I'm sorry. It's okay. 시온을 장악하려는 센티넬과 인간들의 APU 대결, 이처럼 박진감 넘치는 시퀀스들을 선사했고 Oh my God. 네오와 스미스의 마지막 결투 장면은 정말 마지막이니만큼 시원한 타격감과 함께 탁월한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오와 스미스의 마지막 결투신 혹시 떠오르는 다른 영화가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나오는 빗속 결투신, 실제 박중훈과 안성기 두 사람의 결투 시퀀스를 오마주한 것인데 하지만 처음에는 워쇼스키 감독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방구석 1열에 나왔던 이명세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후 인정했다 하죠. 인정을 안 했죠. 아, 인정 안 했어요? 아니, 나중에 인정했으니까 그냥 보따리 사실 오마주 한 거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어쨌든 워쇼스키 감독들은 매트릭스 3부작의 성공으로 단숨에 세계적 명감독이자 천재 감독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매트릭스 이후 만들어진 영화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흥행은 물론 작품성이 너무 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20년 만에 나온 매트릭스 정식 4편 리저렉션은 도대체 왜 만든 거냐, 지금 장난하냐 라는 비아냥을 들을 만큼 대차게 폭망. 매트릭스 3부작을 만든 워쇼스키 감독의 작품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만큼 믿기지 않는 행보를 보였죠. 뭐 그만큼 매트릭스가 매우 수준 높은 영화였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매트릭스라는 대작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있는 중요한 영화가 있는데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오시마무로 감독의 공각기동대입니다. 매트릭스 영화를 말함에 있어 공각기동대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이 영화는 SF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며 사이버펑크의 원조격인 만큼 이후 작품들에 미치는 영향은 컸죠. 특히 전내하라 불리는 인간의식과 전자네트워크를 이어주는 장치, 즉 가상 공간을 마치 실제로 느끼며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설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장면과 연출에 있어 표절의 논란도 있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강렬한 오마주, 모티브로 사용한 것이지 단순 표절이라 말하기에 다른 내용들과 독창성이 덧붙여져 있었죠. 그렇다면 그 독창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매트릭스 세계관 및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트릭스는 기계와 인간의 대립을 기본 베이스로 인류의 마지막 도시 시온, 그러니까 기계들에 맞서는 인류 최후의 보루를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인간과 기계의 전쟁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하지만 이는 절반만 아닌 것. 사실 매트릭스의 스토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두 번 본다 해서 매트릭스 속에 숨어있는 세계관이나 배경 설정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 물론 영화 속에 그 설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은유적인 화법에 또 너무 짧은 분량이며, You've been living in a dream world, Neo. 또한 1편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구조로 짜여있죠. 그래서 감독들은 매트릭스 2편이 나오기 전 옴니버스 형식의 애니매트릭스 9편을 만들게 되는데, 그중 두 번째 이야기 르네상스 편에서 자세한 세계관을 다루었습니다. 말하자면 매트릭스의 프리퀄과 같은 셈. The Second Renaissance.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금부터 멀지 않은 미래,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최초로 인간을 살해한 로봇이 등장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지에서는 로봇을 파괴하는 반기계 행위가 벌어지고, 따라서 이성을 가진 로봇들은 생존을 위해 인류 문명의 발상지 티그리스 강에 모여 그들만의 독자적인 국가를 건설, They christened the nation Zero One. 나아가 급속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며 이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됩니다. The market is spoken. The human nation's credit rating is falling like a stone, while Zero One's currency is climbing without. 그리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인간 세계는 경제 봉쇄를 넘어 아예 로봇 국가를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 하지만 로봇은 물리적 공격에 강인했고, 반격에 나선 로봇들에게 인간들은 크게 밀리기 시작하죠.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태양을 가려 기계들의 에너지원을 차단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고 열세에 놓이며 결국 패배합니다. This is the very essence of the Second Renaissance. 그 이후 인간들은 멸망 직전 기계들의 반강제적 제한에 의해 노예로 전락. 신체는 인공자궁과 같은 장치에 넣어져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고, 정신은 가상의 공간에 모여 실제처럼 인식하는, 즉 매트릭스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되죠. 따라서 모피어스를 필두로 한 시오는 매트릭스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기계들에 대항했으며, 언젠가 구원자 그가 나타나 인류를 해방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That his coming would hail the destruction of the Matrix, end the war, bring freedom to our people. 여담으로 자주 등장하진 않았지만 3편 시온 전투씬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마이클 칼포퍼라는 소녀는 극중 네오 빠돌이로 너무나 좋아하며 따르는데, 이는 애니 매트릭스 4편 꼬마 이야기에서 They know you know. They're coming for you. Get out. Get out now. 네오 일행에게 구해졌기에 그들을 좋아하고 따른 것이죠. I mean, you're the reason I'm here, Neo. I told you, kid. You found me. I didn't find you. 아무튼 이러한 배경을 알게 되며 떠오르는 의문, 시온은 정말 멸망하지 않은 인류의 마지막 도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죠. 사실 시온의 주민들이나 모피어스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 존재 의미와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What truth? That you are a slave, Neo. 매트릭스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또 별다른 의심이나 거부 반응 역시 없었죠. 하지만 매트릭스라는 시스템이 아무리 현실보다 더 현실 같다고는 하나 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뭔가 이상하다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 또 혹은 어떤 사고에 의해 의식이 깨어나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지만 조금씩 생겨납니다. 마치 매트릭스 1편에서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 강제적으로 의식을 되찾듯 말이죠.
기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의식을 되찾는 사람들은 처리해야 될 오류이지만 이를 하나하나 찾아 처리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인 일. 따라서 깨어난 사람들을 한 번에 모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네, 이들이 모이는 장소, 더 정확히 말해 모이도록 만든 곳이 바로 시온이죠.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의 쓰레기통과 같은 역할. 이와 관련한 대화가 매트릭스 2편에서 네오와 아키텍트, 즉 설계자 프로그램과의 대화에서 드러나는데, Your life is the sum of a remainder of an unbalanced equation inherent to the programming of the Matrix. 사실 부연 설명도 적고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에 이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온이 쓰레기통이라면 네오가 구원자로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역시도 영화상 큰 반전. 사실 네오는 구원자가 아니라 파괴자, 더 나아가 인간 지표였죠. You are here because Zion is about to be destroyed. Bullshit. Denial is the most predictable of all human responses. 그러니까 시온은 한정된 공간이기에 사람들이 차게 되면 불안전성이 높아지므로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시온 역시 비워줘야 하는데, 네오의 등장이 바로 그 지표, 즉 네오는 매트릭스의 불안전성이 극에 달한 상태를 뜻하며, 그가 아키텍트를 찾아오면 쓰레기통을 비우고 나아가 컴퓨터가 느려지면 재부팅을 하듯 매트릭스 역시 재부팅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직관력을 가진 오라클. 오라클은 일면 모피어스와 네오를 돕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But why help us? We're all here to do what we're all here to do. 큰 관점에서 매트릭스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피어스에게 정해진 예언을 한 것으로, What did she tell you? That I would find the one. 따지고 보면 오라클 역시 적이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적인지 아군인지는 후에 밝혀지지만, 아무튼 불안전성의 극치로 변종인 네오가 탄생해 아키텍트를 찾아오게 되면 인류 전체의 멸망과 시온의 멸망 사이에서 양자태기를 해야만 하고, 이것이 2편의 제목인 리로디드, 재장전, 재부팅을 의미하죠. 하지만 뜻밖의 변수, 선대 5명의 네오들이 모두 인류 전체의 존속을 위해 시온의 멸망을 선택한 것과 달리 네오는 트리니티를 위해 인류를 저버리게 되고, 영화는 3편 레볼루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3편에서는 제목 그대로 기존의 인간과 기계 사이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럼 세계관에 이어 매트릭스 저변에 깔린 사상과 철학,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매트릭스는 사상의 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철학, 종교, 사상적 의미가 들어가기도 했고, 또 그런 면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영화이죠. 따라서 영화 개봉 후 국내외 할 것 없이 책이나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안에는 플라톤 동굴이론, 소크라테스 신탁, 데카르트 회의론, 샤르트르 구토, 불교 마야와 공사상, 호접지몽, 토가와 노장사상 등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철학 개념들을 빗대어 재미있는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아무리 워쇼스키 감독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시나리오를 썼다 해도 이 장면에서는 데카르트 사상을 넣고 이 장면에서는 불교 사상을 넣어 재미있게 만들어봐야지 하면서 각각의 시퀀스를 구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또한 열과한 사상들을 모두 알면 좋겠지만 실상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단, 워쇼스키 감독들이 영화에 직접적으로 드러냈거나 혹은 그 본질을 관통하는 철학적 사유가 있는데 바로 근대 인식론가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옹이죠. 매트릭스 1편에서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현실 같은 꿈을 꿔본 적이 있나? 만약 그런 꿈에서 깨어날 수 없다면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는 매트릭스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꿰뚫는 물음으로 인식하는 세계와 실제 세계가 같은 것일까? 라는 인식론의 문제. 조금 덧붙여 칸트는 이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개념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 인간 내부에 있다고 보는데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딱 그러하죠.
Unbelievable, isn't it? 이처럼 영화에서 인류는 매트릭스를 실체라 믿으며 살아가는데 이는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1편 극초반에 해커인 네오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초에게 건네주는 장면에서 디스크를 넣어놓은 책을 살짝 비춰주는데 이 책이 바로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 이 시뮬라시옹을 영어로 하면 시뮬레이션이며 읽기 잘할 듯 어떤 복잡한 과정을 대신해 비슷하지만 단순한 모델을 통해 수치적 물리적 결과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개념이 인문학으로 넘어오면서 언어적으로 설명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구형 모양의 빨갛고 상큼하면서도 달달한 이물체를 기호로서 단순하게 사과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개념이나 물체는 사과라는 언어 기호에 1대1로 직접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현대로 넘어오며 기호들은 실제 개념이나 물체를 벗어나게 되고 있지도 않은 허상의 개념을 나타내기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한입 베어 물은 사과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애플의 맥북은 다시 스타벅스와 연결되어 허세나 과시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말이죠. 또 우리는 이런 허상을 실제처럼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바로 시뮬라시옹 철학으로 앞서 설명한 인식론과 같이 허상이 실제 현실을 대체하는 개념, 즉 하이퍼리얼리즘, 초현실이며 매트릭스는 이런 초현실 세계의 궁극체로 설명됩니다. 이는 사이퍼가 스테이크를 먹으며 스미스 요원과 밀담을 나누는 장면에서 극명히 드러나죠. I know this steak doesn't exist. You know what I realize? 사이퍼는 스테이크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또 매트릭스 안의 세계가 매트릭스 밖의 세계보다 더 현실같이 느껴지기에 Ignorance is bliss. 다시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말합니다. 즉, 허상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장면. 이런 현상은 비단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으며 결국 영화는 비트코인처럼 가상이 실체화되어가는 초현실 세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도 하며 또 어쩌면 우리는 이미 초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죠.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우선 주인공 네오의 이름은 더 원을 재배열한 것으로 소프트웨어를 전달받은 초이가 말하듯 Hallelujah. You're my savior, man. 스스로를 희생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즉 메시아로 비유되었습니다. Why, Mr. Anderson? Why do you persist? 또 매트릭스 세계에서 그의 본명 토마스 앤더슨은 Mr. Anderson.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도마에서 따온 토마스와 사람을 뜻하는 그리스어근 엔더와 아들 손, 즉 앤더슨은 사람의 아들을 뜻하며 그로서 자각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고 작중 인물 초이는 프랑스어로 선택, 그의 여자친구 두주로는 오늘의 이라는 의미로 합치면 오늘의 선택, 즉 네오에게 주어진 선택지이며 컴퓨터에 나온 문구처럼 하얀 토끼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리니티는 단어 그대로 삼위일체를 뜻하는 단어로 절대자를 사랑하게 될 예언에서도 알 수 있듯 성모 마리아와 겹치며 모피어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꿈의 신의 이름으로 네오의 탄생 예언을 믿고 나아가 매트릭스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치기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이죠. 또 그가 지휘하는 비행선 느부갓네살은 고대 바빌론의 왕으로 유대국을 쳐부수고 바벨탑과 공준정원을 지은 인물로 성경에 나오며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지이자 종교적 중심지, 사이퍼는 사전적 의미로는 숫자 0, 가치 없는 것 또는 사람이란 뜻으로 실제 배신을 하게 되는 가롯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미스, 브라운, 존 요원은 그 평범한 이름처럼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던 일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네오가 죽음에서 부활해 구원자로서 자각하며 힘을 얻게 되는 모습 등 많은 장면과 컨셉에서 종교적 색채가 강한 것도 사실이며 이집트에서는 이런 종교적 이유로 상영이 금지되기도 했지만 매트릭스를 종교영화로 보는 것은 글쎄요, 종교적 해석과 비유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내용과 흥미로운 요소들이 가득하기에 종교에 반하는 영화다라는 것은 너무 과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영화는 어디까지나 즐겁게 보기 위한 오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정리하자면 매트릭스는 스토리 자체도 너무 재미있지만 그 안에 반전과 같은 매우 심오한 세계관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철학적 해석과 사유가 가능한 깊이 있는 영화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손꼽는 최고의 SF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자세한 세계관에 대한 내용과 매트릭스 4편에 대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그럼 오늘의 결론, 진짜 현실을 깨닫게 되는 빨간 약과 가짜 현실처럼 인식하는 파란 약 중 선택하라면 모피어스 나쁜 놈 더 자세히 알려줘야지. 그리고 저는 파란 약.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I want to ask you to do something, but I don't know how. I promise you if I can, I will. 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I believe it is our fate to be here. It is our destiny. Bingo.